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오늘은 2020년 노벨상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이 이제 수상자 발표가 며칠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많은 돈을 벌게 됐죠.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이너마이트가 사실은 좋은 데 쓰였으면 좋은데 좋은 곳에 많이 쓰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제 주로 전쟁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죽이는 곳에 많이 쓰이게 되면서 사람들의 막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노벨이 가슴이 좀 아팠죠. 그래 가지고 자기가 인제 자기의 전 재산, 자기 전 재산의 94% 정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440만 달러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생리학, 생리의학, 그다음에 문학 이런 분야에 자기의 그 돈을 쓰지 말고 돈의 이자를 가지고 상을 주도록 그렇게 유언을 했지요. 일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그 친척들이 그거를 그렇게 쓰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유가증권에 넣으면서 아주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노벨상을 이제 살펴보다 보면 재밌는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사실이 뭐냐면은 수학이 없다는 겁니다. 수학은 노벨상 영역에 있지 않다는 거. 그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이 수학. 아주 그 놀라운 수학자가 있었는데 노벨이 뭐 그 수학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가지고 수학상을 없앴다, 넣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학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노벨상 이후에 나중에 만들어진 상으로서 사실 이 경제학상은 노벨 프라이즈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스웨덴 은행에서 주는 그런 상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노벨상 수상을 많이 한 나라별 랭킹을 한번 살펴보면은 1900년대 초반에는요, 독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만 서서히 그 위치가 바뀌어서 현재는요,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미국이 올해까지 수상한 총 사람들의 수는 385명. 엄청난 수죠. 엄청난 수. 2위는 영국인데요. 134명입니다. 뭐 반도 안 되는 그런 수죠. 그 다음에 3위는 독일인데요. 109명입니다. 뭐 4위는 프랑스,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아시아권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 28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럼 노벨상을 이렇게 받게 되면은 상금은 얼마쯤 받을 수 있는가? 상금 받는 거에 상금은 보통 그해 그해 조금씩 달라진다고 그래요. 달라지는데 보통 100만 달러 정도 돼서 올해 수상 그 상금 액수는 1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억 정도. 자, 제가 오늘 이 그 노벨상 수상자와 관련돼서 쭉 리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좀 중요한 거를 좀 짚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는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노벨상 수상을 못했죠. 물론 노벨 평화상은 있지만 과학상 분야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는 노벨상 선정 기준이 도대체 뭔가 하는 얘기고, 둘째는 2020년 노벨상 수상자, 분야별 노벨상 수상자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왜 도대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가? 네이처지에서 한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5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노벨상 선정 기준이 뭔가? 노벨상 선정 기준. 노벨상 선정 기준은 대체로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논문의 피인용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논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느냐 하는 그런,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기준이죠. 논문의 피인용수. 둘째는 R&D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와 개발과 관련 이 R&D 개발, 그다음에 이제 이 연구를 보급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있느냐 하는 그런 분야고요.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의 독창성입니다. 얼마나 이 연구가 독창적인 연구냐. 그래서요, 이 연구가 가장 원천적인 그런 연구에만 상을 주는 것을 노벨상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속 연구들이 많이 나와도 그거는 노벨상을 주지 않고요. 제일 먼저 시작한 원천적인 연구에만 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도 가장 나중에 만들어진 기준인데요. 이게 뭐냐면 인류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인류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평가와 선정의 과정에 관한 모든 것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얘기 보면은 한 50년 후에나 밝히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밝히지 않는다는 거죠. 선정 과정에 관해서. 이거는 선정이 왜 안 됐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벨상 발표는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해서 물리학상, 화학상, 그 다음에 문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2020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에 있는 보건원 교수로 있는 하비 알터라는 교수하고요. 그 다음에 알버타 대학교 교수인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 그 다음에 미국의 록펠러 대학교 교수인 찰스 라이스라고 하는 이 세 분이 이 수상을 했습니다. 이 세 분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상을 했느냐면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아주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그러니까 침묵의 살인자, 무섭다는 거죠.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찾아냈고, 그리고 그걸 퇴치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올해 그러자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백신 개발이 어려워하는데, 그와 관련이 많이 되어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퇴치하는 것을 만든 이 세 분에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리학상은 누구냐면요, 로저 펜로즈라고 하는 그 옥스퍼드 대학교, 지금은 명예교수겠죠. 연세가 지금 89세니까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지금 나오긴 합니다. 그 다음에 겐첼이라고 하는 독일 막스 프랑크 물리학 연구소의 그 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그런 분하고요. 그 다음에 앤드리아 게즈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아주 젊은 55세 여자분입니다. 이 세 분이 같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수상을 하게 된 그 내용은 뭐냐면은 블랙홀의 존재에 관해서, 이 블랙홀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그리고 실험적으로 입증을 했다는 것이죠. 옛날부터 블랙홀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있었지만 이걸 입증하지 못했는데, 그 입증한 거에 관한 그런 어떤 업적을 가지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노벨 화학상은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의 그 현택환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노벨 화학상 후보로 올라갔었는데, 후보라고 이제 후보라는 게 노벨위원회에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 곳에서 그 사람의 논문이 한국 사람으로는 인용이 많이 돼서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죠. 그런데 이분이 안 되고요. 결국엔 안 되고 이분을 제치고 제니퍼 다우드나라고 하는 UC 버클리 교수, 여자분인데요. 그 다음에 사르팡티에라고 하는 그 막스 프랑크 연구소의 교수, 이 두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선정된 내용은 뭐냐면 크리스퍼라고 하는 그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서
그 DNA를 정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는 거죠. DNA라고 하는 것이 사실 유전을 우리가 전해주게 되는데, 그 유전할 때 좋은 유전 내용도 있지만은 굉장히 나쁜 병 같은 거를 유전시키는 그런 부분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가위를 만들어내서 그걸 이제 실용화하는 그런 정도까지 갔다. 그래가지고 아주 두 분의 또 여자 화학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노벨 문학상입니다. 노벨 문학상은 미국의 시인입니다. 시인 루이즈 글릭이라고 하는 예일대학교 영문학과 교수였고요. 지금은 뭐 77세죠. 지금은 보스턴에서 뭐 살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보스턴, 이제 보스턴 옆에 있는, 엄격하게 말하면 캠브리지죠. 하버드 대학교가 있는 근처죠. 하버드, MIT, 보스턴 시내하고 인접해 있는 캠브리지 시죠. 이 캠브리지 시에 살고 계신데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분이 그 노벨위원회 관계자가 인터뷰를 좀 하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커피 마실 시간이 필요하니 그 2분 정도만 인터뷰를 하고 끝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그래요. 정말 아주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얼마든지 많은 시간을 내서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대단히 재밌으신 분입니다. 그다음에 노벨 평화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UN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이거는 뭐 기아 문제 해결 이런 것 등등에 관해서 이건 기관한테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노벨 경제학상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폴 밀그롬이라고 하는 교수하고 로버트 윌슨이라고 하는 두 분인데요. 이분은 다행히 재밌게도 아주 사제지간이에요. 사제지간. 윌슨 교수가 83세고요. 그다음에 밀그롬 교수가 72세인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고요. 스탠퍼드 대학의 근처에 지금 살고 계신데, 뉴스에서 아마 보셨겠지만 그 폴 밀그롬 교수가 전화를 꺼놓고 자가지고 그 연락을 받은 그런 윌슨 이제 교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새벽 2시에 알려주는 그런 아주 재밌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노벨상 받았다 이러면서 아주 그 새벽에 서로 알려주는 아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주 두 분이 그 무슨 내용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됐냐면 경매 이론입니다. 경매 이론. 저는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요. 경매가 우리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만 경매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통신 주파수라든지 무슨 비행기 활주로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경매들이 세계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매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뭐 공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마 제공해 준 것 같습니다. 좀 정말 놀라운 아주 그런 연구입니다. 두 분은 뭐 경영학을 하신 분인데 또 경제학과 교수로 계셔서 지금 뭐 아주 다 이제 그 스탠포드는 보면은 재밌게도요, 교수님들이 은퇴를 스스로 할 때까지 그냥 교수 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한테는 그런 혜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여전히 뭐 교수로 활동을 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80 넘으신 분이 교수 활동하시는 건 못 봤습니다. 제가 포스닥을 할 때 스탠포드에 있었는데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그 통계학에서 많이 쓰는 크롬백 알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신뢰도를 구하는. 크롬백 교수님이 그때 80세 가까이 되셨는데도 교수로 직을 가지고 계셨어요. 크롬백 교수가. 그래서 제가 그 파티에서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되게 좋아하나 보라고,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뭐 사진 찍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훌륭한 분이 만났으니까 좀 기념으로 남겨놓고 싶어서 그런 거죠. 이 노벨상 분석을, 2020 노벨상 분석을 한번 제가 해보면요. 첫 번째, 미국 교수가 7명으로 단연 압도적입니다. 7명이 압도적이고요. 또 경제학상은요, 연속 4년을 미국에서 가져갔습니다. 이런 게 이번에 2020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독일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라고 하는 그 연구소에서 2명의 이번에 그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막스 프랑크 연구소는 뭐 한국 사람들에게도 많이 열려 있고요. 한국에서 박사를 받고 포스닥 하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아주 연구비를 주고 생활비도 지원해 주고 그런 아주 지원이 놀랍다. 뭐 그런 것을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은 2명인데요. 한 명은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에 계시고 영국 국적이지만 엘버타 대학에 계시고요. 프랑스는 한 명인데요. 사실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 프랑스인이지만 연구소에 가서 계시고 그런데 또 특징적인 건 뭐냐면 아시아권은 이번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쭉 일본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일본에서도 없고요. 아시아권에는 전무했다는 게 조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지 못할까 하는 거에 관해서 2016년에 영국의 과학저널인 네이처가 5가지 이유를 얘기한 게 있어요. 네이처가 5가지 이유, 한국이 노벨상 받지 못하는 5가지 이유. 첫째, 너무나 경직된 그런 학문적인 위계 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위에 사람이 얘기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말을 못하는 그런 아주 엄격한 그런 경직된 문화가 있다. 토론 문화가 없다. 그런 것이고요. 둘째는 응용과학 중심으로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이 아니고 응용과학 중심으로 너무 투자를 많이 했다.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기초과학에 굉장히 많이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GDP 대비해서 보면요, 0.69% 정도 되는데요. 이 0.69%는요, 미국이 0.46%고요, 일본이 0.39 정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이 0.69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구의 유행을 너무 따라간다는 거죠. 뭐 AI가 좋다.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럼 막 거기에 그냥 모든 연구자들이 그쪽으로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너무 강하다. 이런 거를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두뇌 유출이 심하다.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특히 그 서울대학교나 큰 아주 연구중심 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들 보면요, 다 미국으로 간다거나 외국으로 가버리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이 그 학생들을 잡지를 못하는 거죠. 좀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5번째는 논문 수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논문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SCI라고 해서 Science Citation Index라고 그러죠. SCI. 이런 데는 자연과학 그런 논문의 SCI급의 논문을 실는 거 보면 한국도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한국에서 보통 나오는 1년에 나오는 게 6만 편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이 6만 편 정도 되는 것은요. 사실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들하고 뭐 견주어서 비슷하고요.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정도는 뭐 10만 편 이상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보다는 못하지만 한국도 상당한 수준까지 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도 앞으로 노벨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벨상 수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노벨 과학상이 나오지 못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제가 다른 시간을 내서 그걸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많이 하는데, 많은 그 예산 지원은 하는데 사실 좋은 논문이 나오지 못하는 그런 원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하고요. 연구의 질보다는 양에 집중하고 있고, 그리고 초중고 교육에 있어서 충분한 저변 확대, 특히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에서 너무나 그 1, 2, 3, 4, 5에서 찾는 거, 이런 단답형을 선택하는 그런 평가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많이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